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의 송윤호입니다.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30년째를 맞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이에 따라 전북의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 1988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개정이 됐어요. 예. 무려 32년 만에 개정이잖아요. 자, 오늘 출연자께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그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일 부의장님, 예. 순창군 의회로 시작해서 도의원 재선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기초와 광역을 두루 경험하신 만큼 감이 더 남다를 텐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88년 제정 이후 32년 만에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지방자치법이 20세기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32년 동안 우리 사회는 급변했습니다. 게다가 지방행정도 갈수록 고도화, 전문화되었고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역할과 기대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의미도 지방이라는 키워드가 중앙에 예속된 종속 변수가 아니라 지역의 역동성과 활로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권한과 함께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요. 이런 점들을 유념해서 구성원 모두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도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자리에서는 또 김남규 전주시 의원도 함께 하셨는데요. 김남규 의원께서는 6선 의원이시죠? 네, 전북에서는 손꼽히는 다선 의원이신데, 자, 이번 지방자치법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32년 만에 이번 12월 국회에서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너무나 지난하게 한 세대가 지난 것이죠. 한 세대라고 하면은 낡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지방의 이제 분권, 지방의 위기, 인구 소멸 이런 시대에 적절하게 지방의 특색화를 시키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북시민사회연대의 운영위원장이시고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죠? 이상민 위원장님.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 어떻습니까? 예, 뭐 가장 큰 건 지방자치 핵심은 주민 주권에 의한 주민자치다라고 하는 게 이번 지방자치법의 총칙에 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집행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권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민 권리 부분에 명시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지방자치에 있어서 어떤 주민의 참여, 그리고 역할, 그리고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이 주민 참여에 대한 보장 문제가 앞으로 어떤 지방자치의 발전의 수준, 내용들을 좀 가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회의 뭐 기능과 권한, 그리고 또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진 것도 큰 변화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변화가 지역사회에 정책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운영될 것인가라고 하는 지역적 공론화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좀 전제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주민 주권, 주민 자치에 대한 원리가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됐음에도 어떤 주민 자치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아쉽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후 개정을 통해서 보완이 돼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어찌됐든 지방의회도 개정된 법에 따라서 변화가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뭐가 변했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눈에 띄는 부분들이 어떤 지방의회의 권한과 관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인사권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책 지원이 가능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건 기존에도 어떤 전문위원 제도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새로 이야기하는 정책지원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의 활동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기존의 전문위원은 위원회 활동,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특별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먼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 이 정책지원 전문위원회에 대한 역할 그리고 업무의 내용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잘 준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순기능이 잘 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우려가 있었듯이 어떤 의원들의 어떤 그 비서관 같은 그런 개념에 대한 요구들을 잘 제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방자치법 취지에 반하는 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더 크게 봤던 건 인사권 문제입니다. 인사권 문제도 지금 제주도 의회에서는 그런 인사권이 지금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랄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인사 문제가 어떤 의장에게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과정들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또 지역 차원에서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첨언을 하면 의회의 그 책임과 권한 부분에서 뭐 겸직 금지와 관련한 부분들이 좀 구체화됐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다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것은 이게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표결을 했는지가 어떤 이제 기록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상임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한 부분들까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그다음에 인사권 부여 이렇게 주요 글자들을 꼽아주셨는데요. 자, 최영일 의원님, 예. 광역의회에 정책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뭐 꾸준히 제기가 돼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법 개정으로 이제 기초의회까지 정책 지원 인력을 두게 될 수 있는데 정책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데려다가 보좌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현재 시군의회가 그러한 현상이거든요. 저희 순창군 의회만 보더라도 지방의회 8명에 15명의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라고 한다면 농어촌에 꼭 필요한 농업 관련 전문, 또 사회복지 관련, 문화예술 관련, 교육 관련 이런 전문 인력들을 반드시 도입을 해서 입법이나 예산 심사나 행정 사무 감사 시에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보좌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 보좌관 제도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조금 짚어보면 국회 같은 경우 사무처 직원을 자체적으로 뽑잖아요. 예.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사무처처럼 어떤 독립된 채용 인사 이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책 전문 지원 인력이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사권을 의장한테 부여하게 되었는데 그런 전문적인 채용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채용된 인력들을 통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이어진다라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불식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남규 의원님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개정된 데서 정책보좌관을 전문화했다는 것은 무척 환영할 만한 일인데 도의회와 또 기초의회는 또 다른 것이고 또 기초의회도 의원이 전주시의회 같이 34명이 있는 데가 있고 대개 10명 전후로 있는 데와 아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상민 운영위원장께서 말했던 정책 보좌관제는 동의를 하는데 의회 내 그 비서관 제도에 대해서는 무척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 비서관은 수행을 하는 그런 비서관이 아니라 정책 비서라고 보는 것이죠. 좀 정책 상임위별로 정책 그 전문위원회 있는데 그 교통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를 말하는 것이지 수행비서 차원으로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또 다른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바르게 좀 얘기를 미래적 전망을 가지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다는 거고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역할들 이런 그리고 어떤 지원 활동들을 할 것인지가 내용이 잘 확보가 되어야 그런 오해, 불신 그리고 시행상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의 어떤 그 정책 지원 인력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부터 지금 그 기초 같은 경우에는 정책개발비라고 해서 의원 1인당 500만 원씩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 의원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의원 연구단체나 이 모임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익산시 의회는 이게 1억 2,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1,8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고 하냐면 결국에 의원들이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어떤 걸 의제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공론화되기 위해서 정책위원들의 어떤 지원들을 어떻게 잘 받고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정말로 이제는 의원의 개인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이런 정책 지원 전문위원 인력이 보충이 되면서 아마 그런 차이들이 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마 이제 지방의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의회에서는 좀 그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은 전문위원이 하고 그 외에 의원들의 정책 발굴이나 개발 그리고 어떤 예산심의나 각종의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의 있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전문위원과 정책 지원 전문위원의 어떤 역할들을 좀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는 어쨌든 제주도가 지금 시행을 한 지 한 뭐 1년 정도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를 좀 한번 잘 어쨌든 분석하고 파악하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방의회에 맞는 어떤 제도 운영의 틀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아까 본회의 투표에 대해서는 기립을 하든 서명이 되든 어떻게든지 주민 앞에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기록이 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상임위 문제과장, 회의과장은 찬반이 격렬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되게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안 꺼내기 때문에 상임위과장 그렇게 통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원들을 위축시키는 의사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대해서는 이상민 운영위원장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 상임위안에 대해서는 좀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한번 해주죠. 왜 그러는지. 예,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의회의 운영 방식을 놓고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민의 생활이랄지 주요한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이게 거의 간담회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이후에 그 회의록에 여기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가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본회의를 가면 거의 대부분 정말 1년에 몇 건을 제외하고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게 그대로 본회의에 통과되는 현재의 의회 구조나 의결 어떤 문화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임위 단위에서 이 조례는 어떤 의원은 찬성을 했고 누구는 반대를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게 통과가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이 조례가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 그 결정을 했던 의원들의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잘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게 득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재가 있는데 지금의 구조를 놓고 보면 이걸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를 놓고 보면 오히려 저는 상임위원회의 어떤 이 표결 이 부분이 좀 잘 기록되는 것이 이후에 의회의 책임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 보다 크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네. 광역의회하고 기초의원하고 시스템은 똑같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비슷하잖아요. 예. 두 분 말씀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에 기록 표결제가 삽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의회에서 위원회 간에 의원들 간의 격론이 일어나는 부분 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뭐 예산 심사랄지 내지는 조례랄지 내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랄지 이러한 내용들을 심사할 때 의원들 간에 굉장히 많은 이견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위원회 회의로 속기록에도 의원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가 되고 또 반대 의원도 저희 순창군에 의회에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신 의원님들도 분명히 표기가 됩니다. 다만 이것을 정확히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회의록에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공개되니까 뭐 그 전반적으로 찬반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건가요? 아닙니다. 그 회의록에 공개된다는 건 논의 과정 그러니까 간담회를 제한 어떤 공식적인 상임위의 어떤 논의 과정이 기록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래서 결론 이 의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하는 건 찬성 의원 명단, 반대 의원 명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걸 저희가 요구하는 그래서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 결정권을 의원님들이 가지셨는데 그거에 대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주민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이건 큰 모순이다. 예. 이제 의원님들의 말씀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짓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따른 권한에 따른 책임의 문제는 스스로 감당을 하셔야 될 몫인 거고 그런 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속기록에 남도록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저는 시간의 문제지 앞으로 이것도 그렇게 되도록 제도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알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에 그 이권 개입 방지를 위한 뭐 겸직 금지 등 견제 장치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자, 최 의원님, 예. 겸직 금지 어떻게 시행이 되나요? 겸직 금지의 대상은 과거와 대동소이합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랄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이나 보조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곳이랄지 그리고 유관기관, 농협이나 수협이나 임협이나 이런 곳의 임직원이랄지 그리고 의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겸직을 금지를 과거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겸직 신고 대상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내용입니다. 공개를 한다? 예. 그게 과거와 다른 점이라 예, 그렇습니다. 지방의회의 그 연봉? 예, 그게 예.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겸직이 금지되면 또 그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도 있어요. 어떠십니까?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대개 분단이나 준 광역시 정도도 힘든 것 같은데 저희 기초의회는 아직은 뭐 이 정도의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더 열심히 일해서 그 연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눈높이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직조항도 그런 의미에서 더 전문적으로 일하고 이해관계 충돌 지점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거 때마다 항상 그 생선과 고기의 문제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덕적 투명성을 더 높이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 개인들의 자정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시민들의 눈높이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수준으로 저는 좀 접근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은 했지만 아무리 제도의 허점을 갖다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완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영원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과 도덕의 차이다. 예. 제도적인 문제로 보완은 됐다 하더라도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서
스스로의 셀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겸직 문제와 별개로 약간 이제 의정비라고 하는 그 연봉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어쨌든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어쨌든 의결을 통해서 가도록 하는 이 족쇄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비에 관한 부분들은 제외가 됐지만 여전히 어쨌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이 모든 선출직과 관련한 그 부분에서 지방의원만 이렇게 의정비라고 하는 부분, 불씨를 어쨌든 이렇게 던져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이렇게 의정비 심의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활동비를 규정할 게 아니라 뭔가 직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뭐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그 불필요한 논쟁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건 좀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또는 시민들의 입장에 놓고 보면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잘 이렇게 정착이 되어서 어떤 의정 활동을 가지고 좀 평가받을 수 있는 좀 이러한 부분으로 좀 나아가기 위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원도 필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뭐 몇 급, 뭐 네. 호봉에 따라서 다 하듯이 뭐 의원들도 그 부분을 아예 좀 정해서 이렇게 해야지 뭐 2년마다 한 번씩 뭐 심의해서 뭐 낮출 거냐 높일 거냐 뭐 이런 게 불필요한 어떤 논란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후보자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잖아요. 예. 이 후원회 설립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남기 의원님. 저는 광역의원에 대해서는 후원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지만 기초의원에 대해서나 이런 것에 후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소신이었습니다. 전주시에 활동을 하다면 청소 용역업체, 각종 출연기관, 많은 이해관계 단체들이 있는데 선거 때마다 우리는 줄서기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후원 제도가 잘못 악용되면은 그런 쪽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풀어놓고 이런 쪽으로 위험성에 도사리고 있어서 선거법 이후에 낙마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후원 제도를 잘못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 같아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의회 내에서 토론도 해보고 어떻게 시행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향후에 과제로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칫 생각하면 그 후원회 제도가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만 이권 개입이나 또 다른 악용의 소지가 있다. 예.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최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후원회 제도가 국회의원과 견주어 보면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됐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언론이나 방송에 보도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후원회를 이번 개정안에 열어놓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후원회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에 진입하는 정치 신인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커야 할 것 같고요. 또 후원금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도 반드시 후원회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잘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국회의원은 상설적으로 후원회를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열린 게 예비 후보나 후보, 그러면 이제 선거를 앞두는 6개월, 뭐 요 기간에만 이제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우려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제 선거라고 하는 기간에 후원, 자기를 지지하거나 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형태로 놓고 보면 불법적으로밖에 뭐 이렇게 단돈 5만 원, 10만 원이 됐든 이런 상황들이 어쨌든 합법적으로 이제 어쨌든 후원을 모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앞에서 말씀 주셨던 어떤 정치 신인이나 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일정하게 선거 자금과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은 숨통을 좀 틔울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좀 갖는 장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터무니없이 어쨌든 지금도 국회의원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매년 뭐 후원회
해서 보통 뭐 2억 뭐 이상 뭐 이렇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헌법 뭐 불합치 판정 광역자치단체장이 이게 예비 때 이제 후원회를 못 두는 문제가 이제 이게 전제가 돼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이건 당연히 풀렸어야 될 문제인 거고 좀 그렇다. 근데 지금 선거 비용의 지금 50%까지 모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 선거 비용의 50%. 그래서 이게 50%라고 하는 기준이 적절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좀 논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자, 또 하나 그 세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다소 좀 껄끄러운 질문이긴 하겠지만 지난해를 봐도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뭐 입에 담기도 민망한 김제시 의회 뭐 건도 있었고 해마다 전국적으로 지방 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막 도마 위에 오르고 있잖아요. 예. 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권한은 상당히 많이 주어졌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그 흔히 항상 제기되는 뭐 의원의 품격, 자질 문제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먼저 최 의원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이번에 정당 공천이나 내지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들을 이 문제를 통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윤리특별위원회가 임의 규정이었던 것을 이제 설치를 의무화했고요. 또한 이 윤리심사 자문위 설치도 임의 규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를 설치하고 이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끔 이것도 의무화가 됐거든요. 이러한 것으로 의원들을 통제할 수는 없다. 다만 근본 개정안에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소환제 요건이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의 개정안 내용에 우리 주민 참여가 확대된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많이 보완은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좀 한계가 있냐면 징계위원회 회부를 누가 할 수 있냐? 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민들이 아무리 뭐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옥상옥 같긴 합니다만 뭔가 최소한 그러니까 주민이 뭔가 주민 소환을 가기 전에 뭔가 그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좀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징계 청구에 대한 부분들은 윤리특위에 의회에서 회부를 해서 윤리특위는 어쨌든 의원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징계에 회부도 안 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의원들의 어떤 징계 회부와 관련한 부분들이 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든 주민 소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요건이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그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좀 더 경각심 있게 어떤 윤리특위 운영, 징계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뭐 법에 의하면 뭐 징계 종류에도 4가지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인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뭔가 어떤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징계의 회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과정들이 의원들의 동료 의원들을 의식해서 이게 잘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명문화해서 어떤 요건을 명문화해서 좀 그 징계에 회부되는 이런 부분들만 된다고 한다면 아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쨌든 시민의 눈높이에서 징계가 결정될 수 있다. 좀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어떤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가 좀 더 어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토론 시간이 거의 끝날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으로 세 분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해서 아쉬웠던 점이나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점이 보완을 해야 될지를 인사 말씀 가름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상민 위원장님. 예, 이번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뭐 앞에 이제 주민자치의 부분들은 말씀이 드렸기 때문에 좀 그거 말고 어떤 그 재정과 관련한 부분들이 어떤 재정 격차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전국적 차원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내용이 좀 담겨 있지 않다. 뭐 이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어떤 공동 재원 뭐 이런 부분들 좀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 그 지방 소비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도입이 되면서 이게 오히려 지방 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뭐 진안, 장수, 뭐 무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정이 줄어드는 뭐 이런 어떤 연구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냥 지방 교부세의 어쨌든 그 비율을 좀 높인다든지 또는 지방 소비세와 관련한 공동세 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지금 소비세가 만들어지면서 서울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재정이 많이 확충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균형, 어떤 재정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지방자치법 말고 어떤 특별법이랄지 이런 개별법을 통해서 재정의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담는 과정들이 앞으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영일 부의장님. 저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있어서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과 예산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현행법상 예산의 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다 보니까 선거를 통해서 수건 사업을 약속했던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반드시 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포함을 시키려면 결국은 예산 편성권이 있는 자치단체장하고 짝짝꿍이 되든지 눈치를 볼 관계가 수밖에 불가피하다. 없는 그런 구조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쉽고 한계점이 있고 또 하나는 입법에 관한 것인데 의원이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상정했을 때 노하면 더 한 발자국도 진일보할 수 없고 설령 의회에서 의장이 단독으로 공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게 좀 한계점이 또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삭감된 예산에 대한 증액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단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앞으로 보완되면 것이 지방자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남규 의원님. 저는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그 법에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지방의 단체들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경제적, 인구 소멸, 위기. 그래서 재정을 좀 중앙정부에서 많이 예산이 곧 정책이 되고 사업화도 있고 삶의 질이기 때문에 예산의 권한을 좀 많이 더 중앙정부가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최영일 도의원께서만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주는 법을 갖다가 더 많이 했으면 왜냐하면 강한 군수, 강한 시장에 약한 의원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지방의회가 문의는 좋은데 권한만 지금 그것을 강력히 행사를 못하는 것은 권한의 이양이 적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축의 보완이 단체장을 위한 그런 조세의 권한을 주고 의회의 권한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법령이 더 개정 발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분 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재정 문제의 한계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흔히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많은 권한이 주어진 만큼 책임도 커질 텐데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